사랑하는 단양군 농업인 여러분,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올해로 무려 50년 이상 진행되는 중요한 교육 행사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영농교육은 동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한 해 농사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한 농업교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인 여러분,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겨울은 단순한 농한기가 아닌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 단양을 건설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힘차게 정진하면서 풍년 농사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김관동입니다. 금년에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종에는 행동의 변화, 즉 실천을 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실천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박 재배 농가에게 지난해에는 인건비 상승, 인력 수급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잘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2016년도부터 도입한 두줄기 방임 재배가 노력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한줄기 재배에 대한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두 농가에서 각각 2,000평씩 한줄기 재배를 실천을 해 주셨습니다. 약간의 보완해야 될 점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보완된 방법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한줄기 재배 방법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토양 환경 관리, 접목 관리, 수박의 생리 생태, 중점 관리병의 지난해의 상황과 금년도의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환경 관리입니다. 작물이 좋아하는 토양의 구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흙을 어느 정도 떴을 때 그 안에는 흙, 즉 무기물이 45%, 공기와 수분이 25%, 그 다음에 유기물이 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작물이 잘 자란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토양의 모습입니다. 상층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뿌리가 발달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하층부를 보시게 되면 딱딱한 경반층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반층은 어느 토양에나 다 존재를 하는데 경반층의 높낮이에 따라서 작물 생육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경반층이 높게 존재하게 되면 작물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고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작물 생육이 전체적으로 좋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토양의 물리성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양이 물리성이 악화되게 되면 작물의 생육이 좋지 않게 되고 그 작물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농가들께서는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양에 잔류하는 성분이 많아지고 토양에 화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양의 산성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물 생육이 불량해지고 작물 병해도 심해지고
이러한 것이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연작장애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작물이 많이 흡수하는 그런 비료 성분들, 질소, 인산, 가리 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량 원소라고 합니다. 이런 다량 원소의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미생물의 활성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작물 생육이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피갈이라든지 심토 파쇄를 통해서 경반층을 낮춰주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통기성 개선을 위해서 볏짚이라든지 수단그라스, 옥수수대, 수수대, 콩깍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되면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수단그라스인데요. 우리 지역은 논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볏짚 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단그라스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 사진은 수단그라스를 파종한 지 한 2달 정도가 지난 그런 모습입니다. 수단그라스를 2달 정도 재배를 하시게 되면 2.5m에서 한 3m 정도 자라게 되는데 이것을 트랙터를 이용을 해서 토양 내에 공급을 하게 되면 많은 유기물을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완숙한 퇴비를 살포한 그런 모습인데 퇴비를 이용하실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완숙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작물이 큰 탈이 없이 잘 자라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숙한 퇴비를 갖다가 사용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풀이 전부 다 타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게 되는데 지나치게 부숙이 덜 된 그런 퇴비를 이용하시게 되면 작물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퇴비를 이용하실 텐데 가축분이 들어있는 퇴비를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가축분 퇴비에는 비료 성분량이 함께 들어있게 되는데 가축분의 종류에 따라서 비료 성분량이 들어있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개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돈분 그리고 우분 순으로 이렇게 적게 들어있습니다. 우분의 경우에는 섬유질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 내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기물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길래 유기물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유기물은 양분을 공급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토양 내에 이용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비료 성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지온 상승, 토양의 입단화를 통해서 작물 생육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요. 유익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비라든지 비료 등을 사용하실 때에는 토양 분석을 통해서 내 토양의 상태를 좀 점검하신 후에 일정 양의 또는 퇴비라든지 비료를 활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토양 분석을 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상천의 토양 관리가 최근에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박 재배 이후에 수박 비닐을 3월 달까지 걷지 않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수박 재배 이후에 걷는 농가도 있고 수박 후작인 배추가 끝나게 되면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렇게 비닐을 걷고 토양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닐을 걷고 퇴비를 살포하시는 농가도 있고요. 기피갈이, 로타리까지 작업해 놓으시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수박 재배 이후에 배추를 후작으로 재배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기상 상황과 맞물려서 뿌리옥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뿌리옥병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런 뿌리옥병을 갖다가 감소시키거나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박 비닐을 걷고 뿌리옥병약을 살포한 다음에 밭준비를 새로 해서 심든지 아니면은 수박 재배 이후에 비닐을 걷고 토양을 뿌리옥병약을 살포한 다음에 수박을 한 차례 쉬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그 밀도를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다음 해 배추를 재배하게 되면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수박의 젖먹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류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소질의 묘를 생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바로 이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박은 일반 작물하고 좀 다른 것이 접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육묘 중에 접목이 잘 된 묘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접목 이후에 지상부가 지나치게 크는 것을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너무 크게 키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잘 발달된 그런 묘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모습은 수박 줄기의 절단면입니다. 하얀 부분을 보시게 되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구멍은 물이 올라가는 물관 그리고 양분이 올라가는 체관 그 사이에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형성층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 합쳐서 우리는 관다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접목은 대목과 접수의 관다발을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접목을 하시게 되면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육묘 중에 지켜야 될 중요한 사항, 온도 관리, 물 관리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박은 접목을 하기 때문에 접목 이후 한 4일 정도 지나게 되면 햇빛을 조금씩 보이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횟수와 시간을 늘려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접목 이후에 온도 관리는 약 28도에서 30도 정도를 유지하시고 습도는 90에서 100%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제 어상천에서 접목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좀 아쉬운 것은 접수, 즉 수박의 크기가 너무 컸을 때 접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접수가 이렇게 크게 되면 접목한 이후에 증산량이 많기 때문에 접목 부위를 활착시키는 데에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접목 이후에 온습도 관리를 위해서 하이덴 비닐을 씌워놓고 전열선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육묘상의 온도를 조절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2줄짜리 최고 처저 온도계를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전열기구에 설정되어 있는 온도 조절기를 이용하시게 되면 제대로 된 온도 설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온도계를 활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박이 시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접목한 다음에 온습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마도 온습도 관리를 하던 중에 습도라든지 또 통풍이라든지 환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적절하게 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박이 시들을 때에는 다시 하이덴 비닐을 씌우시고 온습도 관리를 다시 조절을 해서 회복을 시킨 다음에 다시 햇빛 조임과 환기 관리를 해주시면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대형 육묘장에서 접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접목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 지역은 본잎이 약 500원짜리 동전 하나나 2개 가까이 컸을 때 굉장히 수박이 컸을 때 실시를 하게 되는데 대형 육묘장에서는 수박의 접수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한 2cm 정도나 될까요? 이렇게 작을 때 접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취급하기도 굉장히 좋고 활착시키는데도 온습도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7일 정도 관리한 이후에 비닐을 벗겨서 본격적인 육묘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접목의 활착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접목한 다음에 활착이 아주 예쁘게 돼야지만 정상적인 수박의 생육이 이루어지고 품질 좋은 수박을 생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습은 수박의 접목 부위가 활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육묘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생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식을 하게 되면은 이 정식이 다른 수박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든지 또 착과가 됐을 때 수박의 비대가 현저하게 좀 늦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종단에는 품질이 좋은 그런 수박을 생산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접목이 불량한 상황인데요. 지금 부러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접목 부위가 잘 활착이 되고
생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지상부가 굉장히 큰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식을 하는 5월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기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그런 시기입니다. 전목 부위가 제대로 활착이 안 돼 있고 또 지상부가 또 상당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바람에 취약해서 이렇게 부러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육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지상부를 너무 크게 키우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정식을 한 모습인데 병이 발생된 것을 그대로 정식을 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식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정식이 된 그런 모습이죠. 육묘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접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잘록병이라든지 제피곰팡이병이라든지 하는 이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이런 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박의 생리 생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은 열대성 작물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야간 온도는 18에서 23도 정도 됐을 때에 수박이 잘 정상적으로 자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뿌리의 특성의 경우에는 생육저온이 20도씨에서 25도씨가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14도 이하가 되게 되면 뿌리의 발생이 현저히 억제되고 양수분에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뿌리가 잘 발달하고 생육을 해야지 정상적인 수박의 생육도 가능하고 품질 좋은 수박도 생산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수박의 뿌리가 발달한 그런 모습을 비교적으로 보고 계신데 좌측에 있는 그런 수박을 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우측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뿌리가 발달이 굉장히 많이 안 돼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심기 위해서 트레이에서 뽑게 되면 아마 상토가 많이 흐트러질 겁니다. 이러한 뿌리가 덜 발달된 것을 갖다 심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육묘 중에 뿌리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셔서 조금 미진하다 싶으시면 뿌리를 정상적으로 잘 발달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뿌리를 발달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그 수분과 또 양분을 갖다가 과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절대 발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토양의 구성에서도 보셨듯이 토양 내에 공기하고 수분의 비율이 25% 정도로 적절을 해야지만 통기가 잘 돼가지고 뿌리도 잘 발달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물을 많이 주거나 양분을 많이 줘서 과습을 하게 되면 뿌리 발달하는 데는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건조하게 토양을 좀 말리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 발달된 것을 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렇게 잘 발달된 수박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생육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부정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부정근은 수박을 너무 깊게 심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정근은 줄기에서 뿌리가 새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깊게 심다 보니까 줄기가 흙에 묻혀가지고 새로 뿌리가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렇게 부정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뿌리는 크게 발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양분을 이 부정근을 발생시키는데 소진을 하기 때문에 정식하는 시기가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쉽게 냉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서 오른쪽에 수박을 세 가지 이게 뽑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좌측의 두 개는 기존의 뿌리가 잘 발달을 했어요. 이것은 심는 깊이가 상토 즉 뿌리의 깊이만큼 적절하게 심겨졌기 때문에 뿌리가 잘 발달된 그런 모습이고 우측에 있는 그림은 그 부정근이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죠. 줄기에서 하얗게 뿌리가 새로 내려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기존의 뿌리를 보시게 되면 많이 발달을 안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심게 되면 부정근 발생으로 활착이 늦어지고 전체적으로 생육이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온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식한 다음에 적당한 생육 온도를 맞게 되면은 이렇게 원순과 아들순이 순서대로 이렇게 발달된 것을 금방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낮은 온도에서 생육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아들순이고 어떤 게 원순인지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첫순 제거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은
관다발을 포함한 이런 줄기들이 막 찢겨나가게 되죠. 우리가 인력을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위질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또 한 번 심하게 몸살을 앓고 생육이 주춤하는 시기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라든지 또 깊이 심는 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생육을 빨리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생육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수확까지도 늦어지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도가 낮은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10도씨에서 꽃눈이 분화가 될 경우에는 28일 후에 이제 암꽃이 개화되고 12도씨에서 꽃눈 분화가 될 경우에는 21일 전후에서 이제 암꽃이 개화되는데 온도가 조금 높은 상황에서 눈꽃이 분화가 되면은 개화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너무 일찍 정식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박의 비대 생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박이 수정이 되고 나면 약 한 달 정도 안에 80%가 이렇게 비대가 되는데 수박을 그 8kg에서 10kg 정도를 생산하려면 최소한 수박 잎이 50에서 60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적어도 한 100매 정도는 목표를 하고 가야지 품질 좋은 수박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수박잎은 전개된 다음에 약 한 4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장마기를 맞게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관리하는 중에 칼슘제를 많이 살포를 하시겠죠. 그런 칼슘제는 새로운 잎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것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또 강하게 살포를 해서 새순을 전부 다 태우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수박을 생산하는 과정에 50에서 60매의 건전한 수박잎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칼슘제의 사용을 좀 자제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수정 후 2주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2주 사이에 만약에 저온이 온다든지 해서 동화산물이 이동이 과일 쪽으로 가는 것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생육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수박에 있어서 공동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온이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생장이 둔화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둔화된 생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분과 수분을 급격하게 흡수를 하고 그러한 양수분들은 수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박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수박은 겉과 속이 동시에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겉이 먼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속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수분이 급격하게 공급이 됨으로써 겉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면 속이 차오를 수 있는 시간적으로 이제 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속이 덜 찬 상태에서 수박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다 보면 속이 비는 그런 공동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칼슘제라든지 인산가리 제품을 이용해서 순을 발달하는 것을 조금 억제를 해주시면 양분의 이동이 순에서 과일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동과의 발생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착과 이후에는 가급적이면은 칼슘제보다는 인산가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병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흰가루병, 그 다음에 세균성 과실썩은병,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제 CGMMV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칼슘의 과다 사용 이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흰가루가 발생한 그런 모습인데 우측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7월 상순에 발생한 그런 모습입니다. 겉에 하얗게 그 가루가 피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누렇게 돼서 덩굴들이 많이 내려앉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흰가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흰가루가 발생한 그 상황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게 되면 흰가루가 발생하는 초창기의 모습인데요. 이게 약간의 누릇누릇한 기운을 띠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흰가루는 다른 전문이병하고는 달라서 점이 딱딱 찍혀서 우리 눈에 쉽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약간 누른빛을 띈다라고 하면은 흰가루병을 좀 빨리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요것은 7월 상순에 흰가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포장인데, 여기는 논인데다가 이 시기에 비도 자주 내렸고 또 칼슘제도 굉장히 강하게 쓰셨고 거기다가 흰가루까지 발생해서 출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흰가루가 발생을 하게 되면 7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새로운 포자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주변으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방제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는 굉장히 늦다,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누르스름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육하는 중에 미리미리 흰가루병에 대한 예방을 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포장은 아주 8월 상순인데도 불구하고 흰가루라든지 칼슘제 피해 없이 아주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신문으로 수박을 덮은 것들이 많지 않아요. 이 포장은 초반부터 흰가루에 대한 방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칼슘제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후기까지 새순 발달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서 수박을 다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오이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 즉 CGMMV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흔히 꼭지탄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CGMMV는 종자로 인해서 많이 전염이 되고, 전염이 된 이후에는 겨순 제거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통해서도 또 많이 전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증상으로는 과실 내외부는 물론이고 잎이라든지 입자루 이런 데서 모든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모든 발생 부위에서 이렇게 증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피수박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증상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7월 중순이 넘어가서 이제 상인과 거래가 끝나고 출하를 갖다가 타진하기 위해서 이제 상인이 포장을 다니면서 상품이 어느 정도 됐나 하고 이제 만져보는 과정에서 피수박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 포장에서도 여러 개 나오고 다른 포장까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미 늦은 거고요.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농가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아주 뭐 다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발생이 돼서 농가가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역병의 모습인데, 역병은 이 역병을 목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뒤에 나오는 과실썩은병과의 어떤 비교를 해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이 역병은 둥그렇게 발생을 해서 그 원이 확대돼 가면서 이렇게 물러지는데, 토양에 가깝게 위치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하얗게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실썩은병의 경우에는 초반에 마치 흙에 긁히거나 돌에 이렇게 긁힌 자국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확대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린 육묘 상태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육묘 중에는 잎에 마치 그 제피곰팡이병 또 잎이 물러가는 증상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증상이 나올 때에는 육묘 중에 반드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증상을 갖다가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잎에 이렇게 확산이 되고 과일도 세균이 증식하게 되면서 과일이 터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칼슘 과다 피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포장 중에서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은 누르스름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잎이 굉장히 피해를 본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칼슘제의 경우에는
오래된 잎보다는 신초 부분, 새로 나온 잎들의 피해를 크게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박을 하나 생산하는 데 필요한 50에서 60매의 건전한 잎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이래서 제가 드렸던 겁니다. 지금 덩굴이 많이 내려앉아서 수박으로 싼 그러한 그 수박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잎이 많이 손상이 됐고 우측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암꽃이 줄기의 어떤 선단부에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억제를 강하게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흰가루라든지 장마라든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냥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지금은 7월 22일인데 지금 앞에서 보셨던 바로 그 포장인데 흰가루라든지 칼슘제 피해 없이 이렇게 싱싱한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들이 계속 나와서 수박을 전체를 덮고 해야지만 햇빛으로부터 피해도 방지할 수 있고 맛 좋은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얗게 꽃대가 올라온 것처럼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새순들이 계속 올라와야지 끝까지 좋은 수박을 생산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포장에는 줄기 선단부에 그 어떤 암꽃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의 상황과 금년도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수박 생산비의 비율입니다. 인건비가 약 한 36% 정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세 줄기 재배하던 시기에 경영비의 비율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두 줄기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한 경영비를 봤을 때 인건비는 20에서 25%, 많이 절감하시는 분은 약 17%밖에는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 줄기 재배가 인건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지난해에 발생했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정식하고 나서 여러분들 수박이 뻗어나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아마 애를 먹은 분들이 많았을 거고 순치기 작업을 갖다가 예정했다가도 뒤로 미뤘던 농가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새순이 많이 탔고 그 다음에 잎이 오글오글하거나 뒤집어지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잎이 굉장히 짙죠. 양분은 많이 들어가 있는 흡수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원인은 저희가 지난해에 보게 되면은 밭 준비를 빨리 하신 분들은 3월 중하순에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오면 비를 맞춰서 비닐을 씌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4월 달에 비가 충분히 내려서 비닐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비가 계속해서 자주 내렸어요. 9일 동안 약 한 103mm인가가 이렇게 왔고 5월 달에 돼서 정식을 했습니다만은 5월 달에도 15일간 147mm인가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 내에 수분이 계속 포화 상태로 유지가 됐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뿌렸던 밑비료가 과하게 녹아 나왔고 이 과하게 녹아 나온 비료를 이 수박이 빨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양분 과다로 인해서 새순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습한 토양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6월 2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6월 9일 날 겨우 이제 첫순 작업을 들어갔는데 이 농가는 굉장히 애를 많이 태웠어요. 수박을 정리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하셨는데 끝까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출하를 했습니다. 또 남들보다는 좀 출하가 늦긴 했습니다만 잘 출하를 하셨고 후작으로다가 배추도 잘 생산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수박의 차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신문을 이용해서 수박을 많이 쌌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차광망을 이용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차광망 공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인삼밭처럼 하는 거, 그 다음에 햇빛이 비추는 한쪽을 조금 더 늘어뜨려 가지고선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얀색 그 부직포를 가지고
수박을 씌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박의 온도를 체크를 해봤더니 이 모든 방법에 있어서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39에서 약간 39에서 41도 정도가 찍히더라고요. 손으로 수박을 만져봤을 때 굉장히 뜨끈뜨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된 것을 보여드리자면 이 모습은 김영기 전 회장님 밭에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 수박이 있는 부분에만 지주대를 박고요. 여기에 이제 차광막을 거치를 해서 헛골로 흘러내리는 곁순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감싸주게 됩니다. 그러면 통로도 생기고 수박의 어떤 햇빛 차광 효과도 굉장히 뛰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박을 온도를 체크를 했을 때 36도 이하로 나왔고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서늘하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을 이용한 햇빛 차단은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인데요. 노지에는 예전에 관수할 생각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관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관수를 하게 되면은 세력 관리하기도 유리하고요. 장마기가 끝날 무렵에 양분이 빠져갖고 덩굴이 내려앉는 이런 부분도 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수 시설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관수 시설하고 앞으로 말씀드릴 한줄기 재배하고 잘 결합이 되면 한줄기 재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한줄기 재배가 굉장히 접근이 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은 수박 받침대 주변에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수박이 터지거나 썩는 이런 문제를 아마 농가에서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 보여드리는데 수박 받침대를 제작을 하실 때 아랫부분 어느 부분인가에 이런 돌기를 만들어서 수박을 받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닐이 찢어지면서 주변에 고이는 물이 스며들어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드려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한줄기 재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1형과 2형에 대한 말씀은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3형, 3형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제가 이제 단양형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실천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1형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설명드릴 때에는 두 줄기 재배와 같은 위치에 정식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선으로 유인을 합니다. 사선으로 유인을 하고 착과 방향으로 나오는 아들수는 착과할 때까지 제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방인 방향으로 나가는 아들수는 2개 정도를 제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지에서 재배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밑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초반 생육이 좀 셉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착과 관리하고 나서 관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렵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밑비료를 조금 줄이고 관수시설을 이용해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방법도 세력이 조금은 세다. 관리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형입니다. 2형은 착과 방향으로 나오는 순들 중에서 2개만 제거를 하고요. 아들순을. 그 다음에 방인 방향으로 나가는 아들순을 한 3개 정도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착과할 때까지 나온 아들순들이 헛골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이 순들을 갖다가 이제 이랑 위로 이렇게 던져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1형도 세력이 세갖고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형의 경우에는 훨씬 세력이 세게 됩니다. 이렇게 세력이 세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째, 착과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착과가 됐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착과가 됐을 때에 정상적으로 잘 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과가 비대하는 속도가 느리든지 아니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세다 보면은 양분의 분배가 덩굴 쪽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과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 굵는 것이 느리거나 또는 뭐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의 문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요 2형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노지라든지 시설에서는 실천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자, 드디어 이제 지금부터 주목해서 보셔야 될 방법입니다. 제가 단양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두 농가에서 각각 2,000평씩 실천을 해주셨는데 그 농가들도 이제 약간의 불편이 있었고 그래서 그 농가들에서는 이제 유인 방법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줄기와 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착안을 했고 해서 조금 보완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두 줄기와 같은 위치에 정식을 하고 일항을 따라서 이렇게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착과 방향으로 나가는 아들순들을 착과할 때까지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방인 방향으로 나오는 아들순들은 세력을 감안을 하되 4개 전후를 갖다가 제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력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2개 정도만 제거를 하시고요. 세력이 세다 싶으면 3개에서 5개 정도를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세력이 세다 그러면 1-2개를 더 따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박을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의 순 가지고 수박을 생산하거나 수박을 다 덮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어떻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곁순들이 헛골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초반에는 헛골로 흘러나오는 아들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항으로 좀 던져주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순들이 헛골로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햇빛이 좋은 날 이렇게 잘라주시게 되면 누렇게 뜨거나 또 병 발생하는 것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안으로만 계속 던져 놓다 보면은 계속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통풍에도 어려움이 있고 눌리게 되고 그다음에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게 되면은 통풍에도 좋고 세력 관리라든지 또는 새로운 순이 올라오는데 잘 정렬이 되기 때문에 수박을 키우고 또 덮고 해서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바로 그 포장인데 한 줄기 재배를 아주 그냥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이 단양형을 갖다가 만드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라병수 농가 그리고 허나문 농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재배를 잘 하셔가지고 출하도 잘 하셨습니다. 초반에 세력 관리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잘 극복을 하셨고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는 더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모습은 2020년도 교육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 한 줄기 재배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방북에서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한 줄기 재배 반드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실천을 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많은 면적을 하지 마시고 소면적을 해서 생육사항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시거든 면적을 확대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시는 중에 여러분들께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언제든지 현장에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민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